작가님이 보시기에 머스크는 악역을 자처하는 미국의 애국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관종입니까? 예, 약간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워낙 이제 자기의 어떤 전략적인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즐겨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남들이 뭘 비판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쓸 이제 그런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이슈는 이겁니다. 어떤 정치적인 색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동이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대중의 지지를 못 얻고 어떤 불만의 목소리들이 강하게 나오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트럼프도 이거를 계속 인내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론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금 본인 비즈니스 할 때와는 좀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퇴근길 라이브 오늘은 제가 진행합니다. 3,000분밖에 안 계시다니 많이 서운합니다. 지금 빨리 소문을 내주셔서 오늘 내용 재밌으니까 또 다른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또 불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원장 기자님이 휴가를 가셨나요? 휴가 일이 있으신 건가? 알겠습니다. 물음표들을 많이 찍어주시네요. 네, 제가 한 시간을 재밌게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오늘 금요일이고 또 이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정부와 세계의 뉴스를 또 장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도지의 수장에 대해서 비효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내부 사이에서도 또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걸 왜 하는 건지, 그리고 본인이 사업적으로도 어떤 관심이 있어서 이 단계를 거치는 건지, 과연 정책적으로 정부적으로 무언가를 나가는 건지, 아니면 자기의 큰 미래를 만드는데 이 단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일론 머스크의 도지라는 책을 쓰신 이재훈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앞에 있는 책이 올해 1월에 나온 책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도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요 일론 머스크 기술 쪽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그리고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나는 어떻게 요거를 파헤치고 있다, 요런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제가 이제 드라이트리라는 필명으로 이제 브런치에서 조금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제 2010년대 지나면서부터 이제 스마트폰이 확산이 되고 관련해서 빅테크들의 이제 조금 영향력이 사회적으로 이제 커졌다고 좀 판단을 해서 좀 이제 주목을 하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기술과 관련한 부분들이 이제 단순히 어떤 뭐 이제 뭐 기업의 매출을 벌어들인다든가 이런 뿐만 아니라 국가의 어떤 안보제로서의 기능을 하는 좀 역할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1기 시절에 화웨이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공격을 했던 거라든가 네. 지금도 뭐 이제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이라든가 아니면 ASML의 노광기 같은 장비들을 이제 수입하는 거를 지금 이제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런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산업을 미국이 이제 중국과의 경쟁에서 좀 지키기 위한 좀 행보로 보여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이제 관심이 많던 차에 또 이제 AI가 또 최근에 또 이제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우리 사회에서 수용이 되려면은 사회 구성원들인 이제 시민들의 이제 이해와 그리고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에 어떻게 수용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좀 쉽게 좀 전달을 드리고자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요즘에는 외교안보, 경제 이런 게 지금 헤게몬이랑 같이 겹쳐서 기술적으로 확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 못 알아들으면은 그냥 뭐 나라 먹히고 말고 요게 큰 변수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중간에 낑겨서 지금 맞습니다. 죽을 맛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요새 뭐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주식하려고 그래도 뭐 1.4나노부터 시작해서 무슨 막 그런 반도체 기술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이건 뭐 공학을 모르면 네. 아예 뭐 주식도 못하고 지금 아예 공대의 시대입니다. 공돌이의 네. 시대.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하는데 뭐 저희 썸네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빌런인가 아니면은 혁명가인가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좀 가르마를 잘 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지 정부 효율위원회에 수장이 된 이후에 머스크는 여태까지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아, 네. 일단 좀 도지라는 요 기구가 좀 낯서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네.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백악관 산하의 이제 대통령 직속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정부의 정식 부처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부 효율부로 이제 언론에서는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효율에 관련한 이제 자문을 하는 위원회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이제 대선 그 캠페인 때부터 미국 정부의 이제 연방 예산에 대한 낭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왔고 예. 관련해서 연방 공무원들의 이제 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력과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을 좀 더 꾀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면서 규제에 맞닥뜨리면서 혁신을 이제 저해한다. 본인들은 이제 빠르게 이제 혁신을 이끌어 가야 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제 속도 경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 이제 제약들이 있다 보니 이 미국의 이제 여러 이제 자율주행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우주 산업과 관련된 여러 이제 좀 규제들을 좀 풀어야 된다. 이런 이제 세 가지 꼭지로 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2기가 이제 올해 1월 말부터 이제 출범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이제 활동을 1월 말에 같이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제 재무부나 이제 미국 총무부에 있는 이제 정부의 이제 세입과 세출에 대한 그 이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역부터 이제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를 시작으로 해서 뭐 국방에 관련한 부분들도 이제 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우주 관련해서도 나사나 FAA 연방항공청과 같은 그런 곳에도 지금 이제 도지 직원들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예산에 대한 절감들 이런 것들을 지금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나오는 뉴스는 머스크의 입김이 약화된 거 아니냐. 미국 정부 효율부, 그러니까 도지의 지침을 무시하는 기관이 등장했다. 국립보건원, 네. 업무비 지출의 한도를 다시 복원시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은 기업을 운영하는 거랑 나라를 운영하는 거, 특히나 이제 이쪽은 공무원이니까. 이게 과연 똑같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자르는 식으로 공무원들을 그렇게 자른다고 하면 규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데 맞습니다. 과연 이게 될까라는 반발도 심하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물음들을 좀 제시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어때요 현재까지는? 지금 일단 말씀해주신 대로 트위터 인수 때와의 모습이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오버랩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트위터 당시에도 인수한 다음에 직원의 80%가량을 해고를 하고 이런 해고도 어떤 일정한 뭐 안내 절차나 이런 것 없이 그냥 개인 메일로 이거를 이제 해고됐다는 거를 발송을 하고 출근 날에 출근을 하는데 태그가 안 찍힌다든가 이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드래스틱하게 좀 급진적으로 이걸 이제 좀 삭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정부에도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이 공공성에 대해서 이제 담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왜 이 사람들을 잘랐고 왜 이 사람들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을 좀 제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AI 기술과 여러 개발자들을 활용해서 지금 접근을 하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한 좀 정보 설명이라든가 일반 시민들과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설득 작업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한 이제 1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한 두세 달째 이제 활동이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이제 미국 연방 정부 예산이 한 7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한 170조 원 이상을 이제 절감했다는 이제 주장을 계속 이제 도지팀에서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방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2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이제 10%인
20만 명을 이제 해고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이었고 네. 현재까지는 한 7만 명 정도를 대기 발령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수습 직원들을 이제 해고한다든가 기존 직원들을 해고하는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미국에도 이제 연방 공무원 노조가 있고 네. 또 이제 이 노조가 이제 미국 민주당과 같이 힘을 합쳐서 여러 가지 지금 소송전도 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그 이제 USAID라 그래서 이제 대원조와 지원을 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 뭐 이제 간판도 갑자기 떼버리고 이제 직원들도 이제 대규모로 이제 좀 약간 이제 대기 발령 상태로 이제 냅두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방식도 약간 트럼프식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네, 약간 좀 이제 속도전을 좀 중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도지 같은 경우에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내년도 이제 7월 4일이 이제 미국이 독립한 지 250주년이 되는 해인데 이때까지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겠다. 연방 예산 7조 달러 중에 2조 달러 30%가량을 이제 줄이겠다라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표가 굉장히 좀 촉박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게 이제 별정직 개념으로 이제 고용이 된 거다 보니까 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120일에서 130일 정도고 이걸 이제 연장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론이나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은 이거를 이제 활동에 대한 이 뭐 어떤 영향력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파급 효과가 너무 지금 크고 매일매일 이게 관련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이제 일론이 계속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 지지자들은 기대하는 것만큼 무언가 시원시원하게는 좀 안 되고 있다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럼 애초에 이거를 만들었던 거는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라고 현재까지는 봐야 되는 거예요? 평가하기 좀 이르긴 하지만.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것에 대한 어떤 그 근원적인 철학을 좀 되짚어 보면은 네. 트럼프와 일론의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 정부가 병들었다고 지금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주장하죠. 네, 그래서 이것이 마치 옛날에 이제 영국의 이제 대처 총리 시절과 마찬가지로 그때도 이제 영국병이라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이제 급진적인 정책들을 많이 펼쳤고 이거에 대한 공과 과가 이제 분명했는데 유사한 좀 방향성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과의 이제 어떤 패권 경쟁에 있어서 기술 분야나 이제 경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이제 도전점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조업이 낙후가 돼 있고 중국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도 스타트업들의 동력들이 이제 좀 이제 중국이 이제 워낙 빠르게 속도가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미국을 정상화시키고 미국의 이제 부채 문제를 정부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 절감을 통한 정부 효율화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유권자나 일반 미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은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이런 이제 문제 인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동감을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일론의 지금 도지팀의 활동처럼 이렇게 급진적으로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발이 굉장히 좀 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론과 절차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시행을 하겠다라는 걸 이제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트위터 인수처럼 이제 본인이 인수한 기업에 대해서 비즈니스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이제 기업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자기가 오너니까. 네, 오너니까 이제 판단을 내리고 책임을 지는 부분인데 이건 이제 정부의 활동이고 이제 국가적으로도 영향이 굉장히 큰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잡음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도지라고 해가지고 많은 지지자들이 뭐 기대도 하고 이게 어떻게 변할까? 라는 궁금증도 있었는데 지금 사실은 쉽게 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중간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도지의 공식적인 수장이 일론 머스크가 아닌데 임시 직원이 4개월짜리 계약서를 쓰고 와가지고 이 공무원들을 다 자른다고 하니까 이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규모도 아니고 정당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이래서 지금 하고는 있지만 쉬운 상황은 아니다. 네. 그러면 머스크에 대한 미국 내 반발 그리고 조직 내 반발 그런 충돌적인 그런 뭐랄까요 의견 충돌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 더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를 해야 됩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관료주의와도 연관이 된 부분인데 사실 정부에서 이런 위원회를 둔 건 처음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트럼프와 이제 오바마 이제 말기 시절에 트럼프 일기죠. 그때 이제 에릭 슈미츠 그 이제 구글의 CEO를 했던 이제 에릭 슈미츠가 이제 국방개혁위원회 이제 수장을 맡아가지고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선진화된 이제 무기 체계를 이제 AI 기술을 적용해서 이제 도입을 한다든가 이제 비용 구조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효율화를 하는 부분들을 이제 좀 시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에릭 슈미츠가 이제 작년도 이제 말이었는데 그 이제 스탠포드에서 이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비공개인 줄 알고 이제 솔직하게 이제 얘기를 했다가 그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서 이제 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본인이 밝혔던 부분이 이런 것들이 이제 관료주의적인 저항이 워낙 심해서 쉽지가 않았다. 자기가 실패를 했다라고 이제 자인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일론은 본인은 그렇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현상적으로는 지금 이제 저항이 굉장히 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NIH라든가 지금 앞서서 이제 그 이제 1월 말 그리고 2월 초에 이제 재무부에 가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때도 상당한 저항이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그게 데이터도 안 줘요? 예, 보안에 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애초에 나간 적이 없는 건데 어떤 정당성과 근거를 가지고 이제 도지와 일론이 이거를 볼 수 있냐라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근데 트럼프가 일론한테 전권을 주고 모든 데이터를 제공해서 협조해라라고 오더를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 흥미로운 것이 이제 부처에 이제 그 소속된 직원들도 어떤 이제 그 내부적인 이제 의견에 대한 합치를 이뤄가지고 네. 어떤 부서는 좀 협조적으로 응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부서는 이제 조금 소극적으로 이제 대응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의 이제 좀 온도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거기도 정치가 좀 있나 보네요. 네. 내부에서도. 네네. 아무래도 내부의 목소리들이 여러 가지 의견으로 갈릴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다양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반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추진하려는 트럼프가 추진하려는 그러니까 미국 부채도 너무 많고 방만하게 경영되고 있고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확 줄여라라고 하는 지금 움직임은 좀 비효율을 잡겠다고 갔는데 비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중간 평가를 좀 해도 괜찮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일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보여다 보니 이제 좀 급하게 좀 이제 진행이 되는 감이 있고요. 다만 이제 일론과 도지 팀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당연히 해결을 하려고 하고 진짜로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작동하는 지금의 양상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목소리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불매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방화를 이제 매장에다 한다든가 뭐 이런 이슈들이 지금 계속 나오다 보니 그런 것들이 지금 일론은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가이고 본인의 이제 사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소홀한 채 지금 이제 도지 팀의 이제 활동에 너무 매몰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재밌는 기사가 또 나왔는데 머스크의 감원 칼날, 그러니까 사람들을 해고하는 게 파괴적인 혁신인가 아니면 그냥 파괴인가 이런 기사가 네.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그 인수할 때도 굉장히 혁신적으로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직원을 10분의 1로 줄여서 잘라버리고 그런데도 그게 돌아가는 거를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영 철학을 가진 머스크가 미국 사회에 전반적으로 끼치는 영향도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장 원리를 이제 공공 영역에 지금 도입한다는 것이 하나의 거대한 지금 사회적인 실험이고 이것이 이제 성공할지의 여부에 따라서 미국의 이제 어떤 뭐 재정 건전성이나 이런 부분에도 이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스타트업의 천재가 해왔던 방식이 과연 미국의 공공 영역에 그대로 적용이 돼서 맞습니다. 성공적으로 나타날 것이냐. 맞습니다. 그 실험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조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일론과 트럼프 그리고 공화당 지지자들의 이제 생각은 미국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 이것의 이제 시작점은 그 미국 민주당 정부 시절에 이제 바이든 정부라든가 앞선 정부들을 비판하면서 보통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이제 레토릭 자체가 그 이제 바이든 정부 때 이제 그 초기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졌을 때 이제 트럼프 말이었고 그때 이제 이어받은 게 바이든이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단기적으로 이제 복지 관련한 예산들이 굉장히 좀 크게 증가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조금 어떻게 지금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이 돈을 뿌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시작을 한 이제 구호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게 이제 찬반이 나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트럼프와 이제 일론이 이러한 이제 그 활동을 하면서 이제 트위터나 X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에 기반한 것도 있지만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그 프로파간다를 위해서 이제 조금 일종의 가짜 뉴스를 진실과 가짜를 섞어서 이제 말하는 것도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인 이제 양극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지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밌는 채팅이 있네요. 멀티님께서 머스크는 김옥균 아닌가? 예, 급진 개화파, 혁명을 꿈꾸지만 결국 팽당하는 자기 회사는 박살나고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공감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머스크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 것이라고 작가님은 예측하고 계세요? 이제 일론이 트럼프 캠프에 이제 이제 작년 이제 대선 당시에 이제 4천억 원의 이제 대규모 슈퍼팩을 하면서 이제 후원을 가장 많이 한 인물이었고요.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색깔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이 본인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규제적인 문제들을 맞닥뜨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통해서 본인의 비즈니스적인 이제 어떤 직간접적인 효과를 조금 보고자 했던 측면이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일론 본인이 말하는 그대로 미국 정부에 진짜 문제가 있는 상황이 해결이 안 되면은 예. 본인의 비즈니스를 떠나서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이제 문제의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런 문제의식의 기반이 어떤 본인의 개인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확산하는 데 좀 더 초점이 있지 않냐라는 또 이제 분석도 그래요?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트위터 인수 전에 트위터에 이제 일론이 자신이 이제 가진 팔로워 수가 이제 한 1억 명 정도가 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트위터 인수 후에 이제 대선 캠프에 이제 지원을 하고 정치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면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를 이제 어필하던 시절에는 2억 명이 넘어가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스피커가 점점 커지고 이미 부의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 이미 세계 1위의 그렇죠. 부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돈적인 욕심보다는 본인의 사회적인 영향력과 족적을 남기려는 어떤 그런 이제 행보로도 보여지거든요. 결국 그 종착역은 부입니까? 아니면은 진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인류의 혁명, 네. 뭐 인류의 발전, 진짜 이런 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작가님이 판단하시기에? 일론의 입장에서는 이게 양가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한편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인류의 어떤 이제 비전을 좀 본인이 제시하는 거를 많이 해왔잖아요. 네. 스페이스X를 통해서도 그랬고 테슬라를 통해서도 이제 그랬는데 그런 것을 이제 공공 영역 그리고 미국 정부와 관련된 문제를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회적인 문제를 큰데 이제 그것을 이제 해결함으로써 본인이 얻는 어떤 해결사로서의 이미지도 원할 수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이제 일론도 굉장히 좀 이제 전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단순히 그냥 자원봉사하듯이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비즈니스에도 큰 영향을 이제
어떤 반사 효과 이런 거를 노리고 있는 게 이제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우주 산업 관련해서도 예. 스페이스X가 이제 민간 사업자로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나사에 이제 계약을 따낸다든가 국방부의 이제 군사 위성과 관련된 여러 프로젝트들 그리고 이제 군용으로 쓰일 수 있는 우주 인터넷의 활용, 네. 스타링크를 통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부와의 계약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따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해관계 충돌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나사나 FAA 같은 이제 그 우주나 항공 관련한 규제 기관들의 이제 도지팀들이 나가 있는 상황에서 나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오바마 정부 시절에 이제 정부 예산의 이제 부족으로 인해서 연방 정부가 셧다운됐던 경험이 있거든요. 예. 그 시기에 나사가 겪었던 트라우마가 중장기 우주 개발에 대한 프로젝트들이 예산이 이제 삭감이 되거나 중지되면서 이 목표했던 이제 시한보다 이제 딜레이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주 프로젝트가 예. 그래서 나사에서는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이 국민들과 시민들을 상대로 뭐 유튜브를 통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우주 탐사가 왜 중요한지를 밝히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화성에서 어떤 뭐 생명체나 물의 존재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했다라는 거를 항상 되게 브레이킹 뉴스처럼 이렇게 내거든요. 네. 그런 이유들이 과거에 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론이 이제 이제 트럼프를 통해서 이제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고 거기에 이제 속한 도지 팀원들이 와가지고 지금 나사나 FAA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네. 나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아무리 일론 입장에서는 이거는 자기 비즈니스랑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나라를 위한 일이다라고 한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이해관계가 살짝 네. 온도차가 다들 네, 서로 네.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거는 인류의 발전과 무언가 자기의 족적과 영향력과 부와 여러 가지가 같이 합쳐져 있다고 혼합물이라고 네.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레이님께서 퇴근하면서 듣는데 너무 재밌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 지금 좀 대본대로 안 가고 있는데 작가님이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무거나 물어봐도 술술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도지 쪽에서 일론 머스크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머스크와 실제로 기술적인 혁신 많은 분들이 여기 또 관심이 있잖아요. 혁신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이코닉한 인물인데 기존 규제에 맞서면서 이제 사업을 쭉 키워온 것들 스페이스X도 민간이 우주를 할 수 있다. 뉴럴링크도 민간이 뇌를 어떻게 해서 기술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전기차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어떤 혁신들이 대표적으로 작가님은 딱 시그니처로 하나가 있다고 보세요? 가장 큰 시그니처는 아무래도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의 가장 큰 모토는 인류가 지구에만 있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라는 거거든요. 그거 진짜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핵전쟁 난다고 믿잖아요. 곧 있으면. 네, 뭐 이제 전쟁이든 기후 변화든 뭐 소행성 충돌이든 여러 가지 이유에서든 지구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인류가 모든 사람이 지구에만 머물고 있으면은 위험하지 않겠냐라는 게 스페이스X 팀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비전에 강하게 공감하는 사람들이 이제 화성에 진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뭐 스타쉽 프로젝트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라는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대를 이제 앞당겼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결국에 구축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이제 테슬라의 그 솔라 루프를 통해서 이제 태양광 발전을 한 그 전기를 ESS에 저장을 하고 그거를 이제 테슬라의 이제 연료로서 활용하는 그 주택에서 미국 주택에서 그런 이제 전력의 이제 효율화 그리고 이 전력의 잉여 전력에 대해서도 VPP라는 이제 가상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티브 잡스 사후에 인류의 어떤 비전이나 어떤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강하게 이렇게 좀 이제 사회적인 문제나 어떤 큰 문제들을 해결을 해서 비즈니스적으로 이익을 보는 이런 이제 모델을 만든 사람이 이제 일론 머스크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혹은 모르겠네요. 언론이 막 스타로 띄워주면 사실 이 사람이 단기간 내에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해낼 것으로 대중들은 기대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작가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람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다? 혹은 일론 머스크가 반대로 굉장히 발전적으로 혁명적으로 잘하고 있다. 어느 쪽으로 조금 더 무게추가 기울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단기적인 이제 어떤 투자 관점 혹은 어떤 재무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과 우리가 기술이나 이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조금 이제 분리해서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자율주행을 통해서 로보택시를 만들고 그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택시 서비스를 이제 무인으로 대체를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적인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게 이제 일단은 1차적인 이제 비즈니스적인 이제 목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의 그 성장 속도 그리고 그 기술 혁신의 어떤 기울기라는 측면이 우리가 목표로 했던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1년 만에 이게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단기로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보통 산업 혁신이라는 거는 이제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 기대치가 높으면은 실망도 클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좀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지금 정치 쪽에 최근에 뭐 집중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 원하는 거 그거잖아요. 불필요한 규제 다 풀고 인류가 성장할 수 있는 방향, 내 사업이 더 클 수 있는 방향, 그쪽으로 규제 다 싹 풀어라. 네. 약간 이런 생각인데 어때요? 더 어마어마한 기회들이 실질적으로 더 생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까? 사실 이제 지금 도지 활동에 있어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예산이나 인력에 대한 부분에서 허들이 걸린 상황이어서 본격적으로 다뤄지지는 않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이 어려움을 겪고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 미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FSD를 베타로 지금 이제 확대를 하고 서비스는 늘려나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로보택시로 진짜 이루어져서 상용화가 되려면은 각 연방 정부의 어떤 법 규제적인 부분들도 풀어야 되지만은 각 주별로 있는 이 규제들도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론의 입장에서는 도지를 통해서 이런 규제들을 이제 연방 차원에서 한 큐에 해결할 수 있으면은 로보택시의 상용화나 이제 그 접근에 있어서 보다 이제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주 개발에 있어서도 스페이스X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부분들이 이 우주 로켓을 발사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연료들 화석 연료들을 이제 배출을 하게 되고 탄소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그 스페이스X의 그 이제 그 스타베이스라고 해서 이제 그 우주 발사 기지가 이제 텍사스주 보카치카에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일대가 이제 환경보호 구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FAA와 같은 연방 정부 기관에서는 엄격하게 규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스페이스X 입장에서는 이 스타쉽 프로젝트를 빨리 테스트를 빨리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오류들을 빠르게 수정을 해서 이제 기술적인 진보를 이뤄나가는 게 이제 목표인데 빠른 시행과 빠른 개선이 이제 스페이스X의 강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발목이 잡힌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규제에 대해서 이제 일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제 시작점은 그 이제 페이팔을 창업했을 당시에 금융에 대한 온라인 송금 서비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매각을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엑싯을 하고 이제 투자를 했던 게 테슬라였고 그 다음에 창업했던 게 이제 스페이스X인 건데 네. 이런 이제 금융에 대한 부분들도 안전에 대한 부분과 돈에 대한 부분이 결부가 되어 있다 보니 본인이 이제 회상하기로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기였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규제가 많아서 이렇게 혁신을 못하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건 전 세계 모든 기업가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정치인만 없었어도 내가 이 사업이 그런 맞습니다. 생각 많이 하니까. 맞습니다.
이제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것이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술이 발전하고 이것이 기존 법 규제에서 벗어나 있을 때, 그러니까 기존의 법 규제에서 이게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결국에는 사회 구성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해주고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의의 장이 좀 많아져야 되는 상황인 것은 이제 분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 일론 머스크도 딜레마겠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는 사업들, 화성으로 가는 것들, 전기차의 자율주행, 그리고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규제의 끝단에 닿아 있는 사업들이라 이걸 철폐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정치에 뛰어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비즈니스에 신경을 잘 못 쓰고, 이런 좀 딜레마적인 상황이 맞습니다. 연출이 되기는 하네요. 그 사이에서 좀 밸런스를 잡아 나가고 있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앨리스 정님께서 생방이냐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생방송입니다. 휴머노이드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옵티머스. 처음에 사람이 타이즈 쓰고 나와가지고 춤출 때 좀 장난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진짜 몇 개월 만에, 15개월 만인가요? 딱 보여준 그 기술적인 발전.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놀라켰습니다. 이 휴머노이드가 결국은 차후에 뭐 소나타 한 대 값 정도? 요 정도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급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테슬라도 지금 사람들이 막 예상하는 것만큼 FSD가 잘 빠르게 되고 있지는 않으니까 과연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왜 우리가 이제 여러 기업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제조 현장에서 이제 활동하는 공장이라든가 가정의 이제 환경들은 모두 다 이제 인간과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제 맞춰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이제 공장을 그 로봇들을 위한 완전 자동화가 돼서 로봇을 위한 공간이라면은 굳이 휴머노이드의 형태일 필요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 로봇이 가장 효율적으로 동작을 하고 목표한 걸 이룰 수 있게끔 공간이 설계되면 되니까요. 하지만 공장이라는 그 공간, 그리고 우리가 집이라는 그 공간이 인간의 신체에 다 맞춰져서 지금 기획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과도기적인 관점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확대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도 이제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옵티머스 로봇에 대한 컨셉을 밝힌 이후에 굉장히 매번 이렇게 이제 시연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보여줄 때마다 이 속도,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적용되는 거를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FSD를 통해서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이제 시각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작에 있어서는 이제 액추에이터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간의 손가락과 같은 동작에 이제 집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공장에서 노동자들을 대체를 해서 이제 어떤 부품들을 나른다든가 아니면은 가정 환경에서 여러 가지 집안일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서 손에 이제 동작을 하는 것에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도 10월에 이제 위로봇 행사에서 이제 실제로 옵티머스 로봇들이 이제 배치가 돼가지고 뭐 이제 칵테일을 따라준다든가 그 이제 관람하러 온 사람들과 직접 소통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상당히 좀 많은 사람들한테 좀 강한 인상을 좀 심어줬고요. 카우보이 모자 쓰고 맞습니다. 칵테일도 따라주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론이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내년도와 내후년도부터 점점 이제 대량 생산을 통해서 산업 현장에 지금 자동차 제조 시설에도 이제 적용을 한다든가 외부 판매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20,000 내외의 이제 가격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보급을 통해서 이제 가정 환경에서도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들을 좀 만들어 나가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 너무 잘하신 게 지금 JL님께서 한 40분째 채팅을 치고 계신데 대부분 다 집안일이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좀 하고 계시거든요. 청소랑 설거지가 너무 힘들다. 빨래도 개고 왔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정용 로봇 옵티머스가 만약에 나온다면 물론 자유롭게 다 움직일 수는 없어도 특정 업무만 수행하는 약간 소형의 가정용 로봇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좀 가정용 로봇이 목적이라면 그게 좀 더 쉽지 않을까?
그게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제 애플에서 이제 구상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식탁과 같은 이제 그 아일랜드 식탁 같은 그런 환경에서 태블릿 PC로 이제 조작을 하고 로봇팔로 이제 각종 동작들을 수행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준비하고 있다. 그 애플 같은 이제 큰 기업들은 워낙 이제 다양한 포트폴리오들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차세대 기술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쪽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가정 환경이라는 것이 이제 표준화되어 있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제 가정 기구들도 다 위치가 다르고 이 필요한 동작의 순서들도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휴머노이드의 형태로 이제 작동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보다 이제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요거는 지금 저기 질문지 없는 내용인데 사실 로봇 이러면 그리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기술과 데이터의 싸움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중국이 데이터 양과 그것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 체제와 환경을 생각했을 때 사실 압도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중국의 로봇은 지금 테슬라와 뭐 이런 다른 선진국들의 로봇에 비해서 어느 정도 기술까지 올라와 있다고 판단하세요? 이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전기차라든가 뭐 다른 이제 뭐 반도체 다른 산업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중국의 이 스타트업 환경의 특징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이제 중앙 정부나 이제 지방 정부의 막대한 지원과 이제 보조를 통해서 성장을 하는 모습들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기회가 있으면 위기도 있는 법인데 이 공적 자금이 워낙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기업에 따라서 이런 재무적인 구조가 안정적이 결국에 매출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기술이 고도화되는 거는 좋은 소식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제품화가 돼가지고 지금 판매가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로봇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 가능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의문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는요? 기술적으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최근에 이제 뉴스에도 보면은 뭐 이제 경찰이 이제 순찰을 할 때 같이 따라다닌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뭐 이렇게 무술 같은 그런 동작들을 이제 따라하는 로봇들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인간의 이제 신체의 활용에 대한 그 동작 범위들을 이제 소화한다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한 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강점을 이제 가진다고는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목할 부분이 이제 아까 이제 시각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이제 주변 환경들을 로봇이 인식을 하게 네. 되는데 테슬라는 차량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베이스로 이제 인간의 눈처럼 이제 작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가장 큰 강점은 그 데이터라는 부분에서 이제 FSD를 통해서 이제 그동안 수집한 데이터들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도조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D1 칩이라는 것도 본인들이 직접 이제 개발을. ASIC 칩을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TSMC에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연산과 학습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역량이 로봇에 투여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점점 커지지 않겠냐 이런 이제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것도 질문지 없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어디에 좀 지금 위치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한국의 경우에도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산업 현장에서 로봇 자동화를 도입한 비율은 압도적인 일이거든요, 세계에서. 그리고 뭐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 투자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모빌리티 기술과 공장 현장에서의 생산 자동화에 이제 로봇 기술을 적용하는 거를 여러 가지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내에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여러 좋은 스타트업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한국도 강점을 가진 국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기술적 우위를 가져가기도 쉽지 않지만 어쨌든 가져간다고 쳐도 사실 그거 그러니까 핸드폰이랑 똑같은 꼴 나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도 삼성이 껍데기만 팔고 내부 소프트웨어는 다 안드로이드 돌아가니까 사실상 마진이 애플보다는 훨씬 적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확장성 측면에서도 더 적고 이래서 로봇도 사실은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지 껍데기 팔아서 만족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거기 미래 헤게모니에 낑길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걱정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날의 검인데 예를 들면은 이제 뭐 F22와 같은 그
이제 스텔스 전투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 지금 뭐 일부 국가 외에는 판매를 안 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뭐 예를 들어 F-35라고 해보겠습니다. F-35 전투기가 차세대 전투기가 있으면은 이거를 좋은 기술을 뭐 이미 외국에서 만들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걸 그냥 사와서 그냥 수입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격적으로나 단기적으로만 생각하면은 그냥 사서 쓰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한국의 미래 경쟁력이라는 부분이 기술에 만약에 있다면 네.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 우리가 자립을 해서 기술을 만들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당연히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스케일업하고 해외에 수출을 하고 여러 가지 시장을 만들 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제 기술 스타트업이나 여러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없이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담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지금 줄다리기를 하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그 패권 경쟁에는 한국이 깰 수 없겠지만은 일본이나 뭐 한국 그리고 유럽과 같은 이제 그 다음 티어의 이 경쟁에서는 네. 한국이 또 경쟁력을 가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를 이제 하면서 이 시장을 에서 역할,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조금 돌아와서 요 머스크와 혁신이라는 주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머스크의 최근의 정치적인 행보가 결국 테슬라와 머스크의 사업에게 독이 된다 아니면 득이 된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단기적으로는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잘 알려진 것처럼 유럽이나 지금 중국 다른 국가들에서 지금 테슬라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서 지금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좋잖아요. 차량 판매에 대한 것들이 감소하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테슬라의 그 매출의 90%는 전기차 판매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로봇 택시로 자율주행을 통해서 결국에 그 테슬라가 가야 되는 거는 이제 로봇 택시를 통한 이제 매출 혹은 그 이제 우버나 리프트와 같은 택시 회사한테 라이센스를 팔아가지고 얻는 수익 이런 것들이 이제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미래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는 규제를 푸는 게 이제 그 시기를 상용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잉여인계님께서 기술 연구는 꾸준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산업에 적용하는 그 적절한 시기는 때가 와야 가능한 거다. 근데 막무가내식 밀어넣기 전기차가 트롤링을 한 측면이 좀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시간이 금방 가는 별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주제는 일론 머스크와 미국 요 큰 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머스크가 트럼프의 줄 선 게 테슬라와 본인의 사업을 키우려는 건 줄 알았는데 아예 미국을 하나의 커다란 기업처럼 만들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아까 했던 얘기랑 조금 이어지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대한 사회적 실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AI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인력에 대한 문제도 지금 건들고 있는 상황이고 예산에 대한 것도 지금 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걸로 건들게 되면 공공 서비스에 대한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술이 사회적인 영향을 어떻게 끼치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그리고 AI 기술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뭐 AI 기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궁금했던 부분이나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하는 장점도 있지만은 AI라는 것이 그러면은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이 결과값이 나왔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약한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first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오염된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그 결과값이 이제 오염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AI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내가 생각하기 귀찮거나 그냥 모르는 걸 다 넣어버리면은 결국에는 그 결과값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지 활동에 있어서 지금 AI에 대한 부분이 강하게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이게 어떻게 지금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좀 문제 제기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작가님이 보시기에 머스크는
악역을 자처하는 미국의 애국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관종입니까? 예, 약간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워낙 이제 자기의 어떤 전략적인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즐겨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이제 남들이 뭘 비판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쓸 이제 그런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론이 결국 원하는 거는 어렵고 어려운 문제를 본인이 해결해서 어떤 성취와 성과를 얻어내는 거를 즐겨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 이제 도지와 관련한 활동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어갈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슈는 이겁니다. 이게 정치적인 이슈고 어떤 정치적인 색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동이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대중의 지지를 못 얻고 어떤 불만의 목소리들이 강하게 나오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트럼프도 이거를 계속 인내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론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금 본인 비즈니스 할 때와는 좀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큰 흐름에서는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강한 미국 그리고 다시 뭔가 세계 1등이 되는 미국을 만들고 싶은데 그럴 때는 이제 하이테크 완전 커팅 엣지의 이런 신기술은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이게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일론 머스크가 도구로서 잘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을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요거 궁금하네요. 일론 머스크에게 어떤 의미로든 경쟁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사실 비즈니스를 하면서 여러 경쟁자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 제프 베조스와도 이제 원래는 우주 관련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했었지만은 또 이제 나사 입찰해서 이제 블루 오리진과 맞붙으면서 이제 경쟁을 하는 사이가 됐던 적도 있고 뭐 한데 최근에 가장 큰 건 결국에 샘 알트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오픈 AI를 같이 했었지만은 결국에 이제 비영리화와 그 이제 사업화 사이에서 이제 알트만은 이제 투자를 결국에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받는 쪽을 택했고 일론 같은 경우는 이거 시작하게 된 계기가 구글의 이제 독점이 될 거라고 봤기 때문에 견제 세력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비영리 조직으로 원래 시작을 했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갈라진 다음에 오픈 AI가 결국에 지금 잘 됐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일론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구글과 오픈 AI가 다 기업이 돼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은 우리도 그록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XAI를 만들어 놓은 거고 최근에 이제 X와 합병을 하기도 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본인이 이제 AI 영역에서 영향력을 이제 많이 가져가고 이 시장을 독점을 하거나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큰 이제 좀 견제 세력으로 등장을 한 게 알트만이고 최근에 이제 이제 AI 반도체 투자 관련해서도 알트만이 먼저 이제 치고 나간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좀 응수를 하면서 일론도 약간 조금 이제 치졸하게 오픈 AI 인수하겠다 뭐 이런 이제 그렇죠. 약간 블러핑을 던진 것도 약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샘 올트만이랑 일론 머스크는 약간 캐릭터성 자체도 좀 많이 다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알트만을 약간 AI계의 스티븐 잡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문돌인데 공학도는 아니고 문돌인데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고 뭐 언론 홍보와 뭐 이런 거에 이 AI에 관심을 갖게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데 굉장히 능한 인물이고 일론 머스크는 찐 공학도에 약간 너드남의 정석 해서 자기가 천재 그 자체고 직원들과 함께 자기가 원하는 바를 공학으로 이루는 약간 그래서 둘이 성격이 조금 다른 측면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스타일은 이제 다르고요. 네. 다만 지금 AI라는 차세대의 어떤 기술을 두고. 기술을 두고 이제 일론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걸 도미넌트하게 이걸 주도권을 가져가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픈 AI가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워낙 지금 크다 보니까 챗GPT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견제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샘 알트만 문과예요? 문과는 아닌 것 같은데 문과 아니잖아요. 공돌이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서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마크 주커버그 닮았다는 얘기를 지금 좋은 건가요? 예,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쟁자는 영향력이 있는 측면에서 미래 패권을 가져가는 측면에서는 미국 내에서는 얼트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관세 얘기 조금 해볼게요. 트럼프가 관세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며칠 동안에 많은 뉴스들이 왔다 갔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 이게 중간 선거가 부담돼서라는 분석도 있는데 2026년
11월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가. 그때 이제 하원은 전체가 다 바뀌고 상원은 3분의 1 정도 바뀌고 그 거버너도 50명 중에 한 30명 넘게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공화당이 지게 된다. 1년 반 뒤에. 그럼 이거 일론 머스크한테도 부담이 될까요? 아니면 거기까지 1년 반 넘는 시간까지 가는데도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까? 일단 뭐 도지 활동 기한은 뭐 내년도 7월 정도까지 일단 활동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뭐 이제 중간 선거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만약에 이제 트럼프 편에서 지금 일론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 선거에 지게 된다면 이후에 비즈니스 활동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규제를 푼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약이 생길 거는 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중간 선거 뭐 이런 거는 너무 먼 얘기기는 하지만 어쨌든 거기서 공화당이 또 이겨야 되는 그런 네. 정치공학적인 이미 대선 캠프에 후원을 하면서 일론은 공화당의 편에 조인을 한 셈이거든요.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 구도가 있다고 하면은 정치적으로 한 선택을 배팅을 한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갑자기 편을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 알겠습니다. 이 올트먼은 스탠퍼드 대학교 컴공 전공으로 입학을 했는데 1년 만에 자퇴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찐 공학도라고 보기는 또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3분 정도 남기는 했는데 우리가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자체에서 배워야 될 점은 어떤 시사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앞서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일론이 제일 잘하는 거는 어렵고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그 문제의 본질에 천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하고 동시에 비즈니스적인 성과도 거두는 거를 제일 잘합니다. 다만 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하드코어하게 이제 몰아붙이면서 직원들과 함께 이제 좀 하는 측면이 이제 부정적인 요소로도 작용을 하지만 성과를 얻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 엔지니어들과 소통을 하면서 테슬라에서도 양산지옥이 이제 생산이 이제 모델 3 생산이 이제 지연이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 생산 라인을 이제 구축할 때도 그 이제 공장에서 숙식을 하면서 계속 이제 생산 라인의 현장에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가진 그 본질에 집중한다는 점은 굉장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 이것도 되게 긴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안 나올까? 우리나라에서는 왜 샘 올트먼 같은 사람이 없을까? 뭐 이런 거를 시스템적으로 고민한다면 너무 많은 부분을 건드려야 되기는 하지만 어떤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 이제 다양성에 대한 환경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좀 모순적인 나라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큰 국가이고 선진국이면서도 사회적인 모순들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동시에.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일론이 결국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럼 만약에 일론이 이제 남아공 출생인데 남아공에서 계속 활동했으면은 이렇게까지 클 수 있었을까? 그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큰 기회의 땅에서 본인이 이제 생각한 대로 활동을 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토양들이 이제 좀 존재를 하는 것 같고요. 그 토양은 어디서 이게 기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환경이에요? 아니면 위에서 끌어주는 그 탄탄한 뭐 선배들 뭐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실리콘밸리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창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그 기술에 대해서 이제 그 집중을 했을 때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여러 모델들이 계속 앞서서 있었고 그 토양들이 또 네트워킹으로 작용을 해서 상호적인 투자를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로 계속 이어졌던 것들이 좀 이제 강한 이제 좀 강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재훈 작가님과 함께 일론 머스크 미국 정부 효율부 도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머스크와 혁신 뭐 테슬라와 사실은 이 기업들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맞습니다. 예. 근데 다음엔 제가 이 자리에 없어요. 저는 원래 저쪽에서 주식하거든요. 아쉽네요. 작가님이 너무 좋은 말씀 재밌게 잘해주시는데 좀 아쉽습니다. 주제 그리고 머스크와 미국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일론 머스크의 도지 저 책을 우리 이재훈 작가님이 쓰셨고요. 오늘 많은 얘기를 했지만
책에서 내가 오늘 못한 내용이 있다. 이거는 진짜 나의 킬러 컨텐츠다. 내가 이거는 꼭 책에 담아가지고 너무 나의 익스클루시브한 컨텐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책에?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 도지 활동을 하기 전에 이제 쓴 내용인데, 일론이 규제에 대해서 왜 문제 제기를 하는지를 살펴보려면은 일론이 과거에 창업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규제와의 싸움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내용들을 좀 많이 녹이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도지 여러분들이 서점 가시면은 한번 찾아보시고 하나씩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책도 또 이건 이전에 나온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나온 거예요? 이번에 나온 거예요. 딥테크 AI 로봇 전쟁, AI 반도체 로봇편, 인간을 닮아가는 기술 각축전이다. 이런 거 최후의 승자는 요것도 한번 쓰셨으니까 이재훈 작가님, 필명이 드라이트리 네. 님. 그래서 요것도 한번 사보시면은 좋은 내용이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괜찮으셨어요? 네. 네. 다음에 꼭 한번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재훈 작가님이었고요. 퇴근길 라이브 같이 좀 인사를 드리면서 뒤에 언더스탠딩에 마이크를 좀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인사를 오늘 또 드리는데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건강하게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저희는 월요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